안녕하세요. 차 교수와 물리산책 채널에서 또 새로운 강의 시리즈를 하나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색인물리, 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동안 차 교수와 물리산책에 있는 물리학 강좌에 고등학생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내용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과정 물리학 강의에 고등학생들이 어떤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색인물리에서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 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을 대학교 물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단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고등학교 물리학 1, 물리학 2 교과 과정 2015년 개정이죠. 그 과정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망라하되 순서는 보통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갈 것은 이 고등학교 색인물리만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그대로 배우고 고등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색인물리를 이용한다면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또는 좀 더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색인물리를 시작하는데 대학교 물리와 마찬가지로 1강, 2강, 3강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0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시작하려 하는 0강의 강의를 몇 시간 하려고 합니다. 이 1강, 2강, 3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미리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0강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소개하냐면 물리 시간이니만큼 물리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리학이 무엇입니까? 이 고등학교 색인물리 과정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어떤 학문인가를 보려고 하는데 교과 과정을 설명한 교육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육부 고시에 과학과 교육과정 중에서 물리학 1에 물리학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이제 찾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은 모든 자연과학의 기본이 되는 개념을 제공하고 자연세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물리학이 무엇을 하는 분야인지는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잘 설명은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물리학에서는 공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물리학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는가? 그럼 도대체 이 질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배우죠. 힘도 배우고 에너지도 배우고 도르래도 배우고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를 고르라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자연과학의 4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4과목 중에서 맨 먼저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배우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는데 이게 망설입니까? 아니면 바로 대답이 나옵니까? 네, 바로 대답이 나오죠. 근데 생물이 바로 생명과학에 배우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이 있냐면 지구과학 있죠. 지구과학도 대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제일 그럴듯할 것 같습니까? 네, 대상이 지구라고 대답하면 아주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 있습니까? 화학이 있죠. 자, 화학은 대상이 무엇입니까? 조금 망설일지도 모르지만 화학의 대상은 물질입니다. 물질과 물질 사이의 반응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화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물리가 남았습니다. 자, 물리가 공부하는 대상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무엇이냐면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말은 자연 전체를 이제 물리는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기본 법칙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연 전체를 미주알, 고주알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 자연의 기본 법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의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기본 법칙과 같이 사용이 되는 용어로 무엇이 있냐면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법칙과 기본 법칙을 비교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에서 어떤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그 규칙적인 것을 법칙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경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경험 법칙만으로는 왜 그것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경험 법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17세기에 케플러가 케플러 법칙을 발표했죠.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타원 교대 법칙이라든가 면적 속도 법칙이라든가 이런 그 케플러 법칙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경험 법칙입니다. 당시에 관찰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을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점들이 타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또 기체에 대한 보일샤를 법칙도 이게 경험 법칙입니다. 기체의 온도와 압력과 부피를 막 바꿔보면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 규칙성이 찾아졌죠. 근데 변수가 3개씩이나 되면 한꺼번에 변하면 좀 곤란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고정시키고 어떤 일이 있나 보니까 그게 바로 보일 법칙이고, 압력을 고정시키고 어떤 일이 있나 보면 그게 바로 샤를 법칙이죠. 그래서 둘을 합해놨더니 보일샤를 법칙이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경험 법칙이라고 한다면 기본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이나 보일샤를 법칙은 서로 연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죠. 이런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 경험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밝혀주는 법칙, 이런 것이 바로 기본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바로 기본 법칙이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로 F는 ma가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이제 바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보일샤를 법칙도 왜 성립하는지를 바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이 가겠지만 사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을 찾아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기본 법칙이 물리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본 법칙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인데, F는 MA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이 간단한 식이야 뭐 그렇게 물리학 계속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배울 게 있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기본 법칙은 이렇게 간단한 게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 법칙을 실제 자연현상에 적용해서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법칙을 행성들한테 적용하면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이 나오고, 이 기본 법칙을 기체에 적용하면 보일샤의 법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이제 바로 우리가 아는 물리학이 시작했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언제 나왔냐면 168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뉴턴의 물리학이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표한 것이 바로 무엇에서 비롯됐냐면 뉴턴이 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하면서 뉴턴의 물리학이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처음 발표된 날짜가 언제냐면 초판 출판일이 1687년 7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고 이게 번역도 되어 있죠. 번역판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꺼운 책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물리시간 맨 처음 시작하면 배우는 프린키피아의 내용은 운동법칙과 만유인력 법칙, 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2 법칙을 처음 이것을 이제 알아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그리고 이게 나온 다음에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사실은 이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이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모든 자연현상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기본 법칙인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뉴턴은 어떻게 해서 이 프린키피아를 저술하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죠. 자, 그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그로부터 한 백몇십 년 전인 그 코페르니쿠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16세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행성과 함께 태양 주위를 원운동한다는 지동설을 제안했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하기 전에는 무엇이 천상법칙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천동설이죠. 그래서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완전한 원을 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당시에 굳게 믿고 있던 천상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하는 저서를 써가지고 그걸 발표하는데 그 저서의 이름이 천구의 회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543년에 출판됐습니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산 연도를 볼 것 같으면 1473년에 나서 1543년에 이제 죽었는데 이 책, 지동설을 주장한 책, 저서가 출판된 해하고 죽은 해하고 이게 딱 일치하죠. 이건 사실은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이 책은 다 준비되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이 책을 출판하라고 유언을 해서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임종할 당시에 이 책이 다 준비가 돼서 그 마련이 돼가지고 임종할 때 코페르니쿠스한테 이렇게 가져다가 보여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퀴즈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바로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별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전한 원을 그리는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자연 세상을, 이 우주를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나눴습니다. 천상세계는 신이 사는 세계이고 지상세계는 인간이 사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을 천상세계는 신이 사는 세계니까 완전한 자연법칙이고 지상세계는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세계니까 불완전한 자연법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은 이 천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대칭성이 좋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바로 이 천상법칙, 별들은 완전한 운동인 원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천상법칙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요거 두 개 중에서 골라보세요. 믿었다, 의심했다. 자, 내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르라고 이렇게 뭔가 압박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골랐어요? 네, 답은 믿었다입니다. 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가 코페르니쿠스가 바로 이 천상법칙,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천상법칙을 의심했기 때문에 지동설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반드시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지동설을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의 세계이고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찰된 것 중에서 몇 개 안 되지만 행성들이라고 알려진 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5개의 행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의 궤도를 볼 것 같으면 하루를 보면 이렇게 하룻밤에서는 화성이 원운동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여러 날 걸쳐서 볼 것 같으면 별들 사이를 화성은 이렇게 헤집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놨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에서 모든 다른 별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같이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서 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니까 요놈들은 어떻습니까? 자,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 별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 그놈이 원운동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행성들도 완전한 원운동을 하려면 지동설이 옳아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 행성들은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면 이게 설명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법칙을 너무나 믿은 나머지 그렇게 제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왜 자기의 책을 출판하는 것을 자기 죽은 다음에 출판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도 바로 행성에 속해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도 이 태양주위를 돌아야지 되는데 지구가 돈다고 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이런 거를 발표하면 코페르니쿠스를 완전히 미쳤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주저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발표되고 나서 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에 찬성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천문학자 중에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덴마크 출신의 브라헤라는 천문학자였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천문 측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망원경이 나와 있었는데도 망원경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정밀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밀한 측정을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있죠. 이 사람은 지동설을 반대하고 근 20년 동안 행성들의 운동을 측정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성의 위치를 어떻게 측정했느냐? 기구를 이용했습니다. 4분위, 6분위 이런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천구를 그려놓고 그 천구의 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성들이 지구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지 태양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지를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되는데, 브라헤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당시에 독일의 당시 젊은 천재 수학자라고 알려진 케플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헤는 자기 자료를 케플러에게 전부 주겨서 분석할 것을 의뢰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브라헤는 안타깝게도 이제 죽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은 케플러는 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1609년부터 내놓기 시작합니다. 3가지나 내놨어요. 처음에 타원궤도 법칙 내놓고, 너무 재밌으니까 또 더 분석해 봤더니 면적 속도 법칙,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인데, 타원궤도 법칙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한 초점인 타원궤도를 돈다. 그뿐 아니라 행성들이 타원에서 멀리 있으면 천천히 돌고 가까이 있으면 빨리 돈다. 그리고 제3법칙은 행성 하나가 아니라 행성 여러 개가 태양에 가까이 있는 놈이 한 바퀴 도는 1년보다 태양에서 멀리 있는 놈이 한 바퀴 도는 1년이 훨씬 더 길다. 이런 조화의 법칙까지도 이 3가지 법칙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근 100년에 걸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발표되고 케플러의 케플러 법칙이 발견이 되는데, 이 2개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기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가 있는데 16세기에는 코페르니쿠스가 발표한 지동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17세기에 발표된 케플러의 법칙, 행성에 관한 법칙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브라헤라고 하는 굉장히 정확한 측정을 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퀴즈를 여러분한테 한번 내보겠습니다.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으로 발견으로 어떻게 됐을까? 당시에 의문이 바로 뭐였습니까? 지동설이 맞냐 틀리냐 이런 의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의문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풀렸다.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네,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그 전까지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케플러가 이제 찾아낸 게 바로 뭐였습니까?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건 확실했는데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도대체 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회전하는가 하는 이 의문을 도저히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학문의 중심지가 영국으로 옮겨졌는데, 영국에 있는 3명의 아주 실력이 좋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리를 전공했으면서 또 건축가로도 유명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도 설계하고 이제 런던
런던 시가지가 화재로 다 불탔었는데 그 런던 시가지도 새로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런던의 그 유명한 교회들을 전부 다 설계한 그런 저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후크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후크의 법칙, 탄성력에 대한 후크의 법칙을 발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성의 자전도 발견한 이런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에드먼드 헨리인데 이 사람은 또 유명했죠. 이 사람은 헨리 혜성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별들을 관찰하면서 혜성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 혜성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그런 이제 학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이런 케플러 법칙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609년부터 1619년 동안에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의 법에 대한 세 법칙을 차례차례 한꺼번에 세 법칙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근 10년에 걸쳐서 세 법칙을 차례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케플러가 행성에 대해서 발표한 그 케플러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설명하려면 어땠습니까? 당시에 알고 있던 자연의 이치는 뭐였냐면 이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는 지상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들이 사는 천상 세계는 천상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84년에 아까 얘기한 렌, 후크, 헨리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케플러의 타운궤도 법칙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벌였는데 이게 이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렌은 그 건축가 렌은 돈도 많았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사람한테 현상금도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남아 있죠. 자, 이런 토론을 한 다음에 헨리는 발이 넓은 사람이었고 뉴턴은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은 사람들하고 잘 만나지 않았는데 헨리는 뉴턴과도 친했어요. 그래서 뉴턴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서 물어봐서 자기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케플러 법칙이 어떻게 나왔냐? 다시 말하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어떻게 타원궤도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뉴턴이 자기가 그것을 이미 증명했다고 하고서 자기의 노트 뉴턴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자기가 공부한 것을 쭉 노트로 다 써놨습니다. 한 8살, 7살, 8살서부터 한 걸 전부 다 써놨어요. 그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그 노트를 보고서 헨리가 깜짝 놀라고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그 결과, 뉴턴이 증명한 노트를 책으로 발표하라고 권유하고 그때부터 이제 뉴턴이 책으로 진짜로 이제 저술을 해가지고 그게 그때가 이제 1685년인데 1687년에 프린키피아가 이제 출판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겠지만 뉴턴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1642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82살까지 산 사람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물리학의 토대를 설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6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는데 굉장히 우수해서 1669년에 뉴턴의 능력을 인정한 베로 교수가 자기가 루카시안 교수라는 유명한 석좌 교수였는데 자기의 자리를 뉴턴한테 이제 이어주고서 이제 자기는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퇴임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1669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교수로 초대 2대 루카시안 교수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교수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어서 쭉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교수가 되기 전에 뉴턴이 학생일 때 1665년에서 1666년 사이에 런던에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흑사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유행했다고 하면 그 지역을 봉쇄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고향에 내려가서 이 프린키피아에 발표된 내용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거기서 실험도 하고 했다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프린키피아가 발표된 다음에 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최고의 과학자로 대우를 받았죠. 그 뒤에는 어땠느냐?
1696년부터는 영국의 조폐국장으로 임명되고 나중에 곧 조폐청장으로 이제 취임하고, 이래서 런던의 사교계에서 아주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은 하지 않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27년에 사망할 때는 뉴턴의 장례식은 화려하고 장엄하게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이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유명한 귀족이라든가 정치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장이 되는 곳인데, 이제 뉴턴이 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거기에 안장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뉴턴의 물리학이 출현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잠깐 보면 17세기 초에 어떻습니까?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이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1687년에 프린키피아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 프린키피아에 있는 만일력 법칙과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프린키피아 책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 뒤에 곧바로 그 밖에 당시의 의문의 대상인 현상들도 같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것들의 예를 들자면 케플러의 타운궤도 법칙을 약간 벗어난 목성과 토성의 궤도가 약간 벗어납니다. 케플러의 타운궤도는 태양 주위를 계속해서 똑같은 타운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궤도가 벗어나는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을 좀 더 자세하게 적용했더니 바로 이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자의 주기는 진자의 등시성, 그래서 이 주기가 일정하다는 건 널리 알려 있었는데 영국에서보다도 적도에서 좀 더 길었습니다. 자, 그것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으로 바로 설명할 수가 있었고, 바닷물의 밀물, 썰물,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시에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도 뉴턴력 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자연 법칙을 지상에 대한 법칙, 지상 법칙과 천상에 대한 천상 법칙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으로 제기되었던 의문이 전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옳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옛날 법칙은 옳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알았습니다. 이건 신들의 세상이니까 옳고, 이건 인간의 세상이 옳고 그랬죠.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숫자를 맞춰봤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계산한 결과 숫자와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 숫자를 맞춰봤더니 같다, 틀리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은 행성의 운동뿐 아니라 관찰되는 모든 자연현상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상과 지상의 자연현상이 천상 법칙, 지상 법칙 이렇게 다른 법칙으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법칙으로 다 이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7세기에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고 이제 19세기까지 근 2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바로 무엇입니까? F는 ma죠. 이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운동 방정식을 영어로 말하면 equation of motion입니다. 이 equation of motion은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기본 법칙을 말할 때 equation of mo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세기까지는 우리 주위의 세상에 대한 기본 법칙은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딱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딱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세기가 되면서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또 다시 찾아야 되는 세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지상과 천상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딱 하나인 걸 알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세상이 또 있다는 걸 알았냐면 원자 내부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원자 내부 세상에서는 F는 ma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자 내부 세계에서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또 다시 찾아야 됐어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바로 무엇이냐?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면 그 자연현상의 물체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정해주는 법칙이 바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 F는 ma인데,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그것들에 작용하는 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힘에 무엇이 있느냐, 이 케플러의 운동 법칙을 설명할 때는 이 힘이 무엇이면 됐냐면 만유인력이면 됐습니다. 이 만유인력은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제 발표하는 프린키피아에 함께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만유인력 법칙, 저 F에다가 만유인력 법칙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행성들의 운동이 다 설명이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에서도 지구에서 잡아다니는 중력, 이 중력이 바로 이 만유인력이죠. 자, 이것을 받는 그런 운동은 다 잘 설명이 됐는데, 만유인력이 아닌 다른 힘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18세기, 19세기에 밝혀졌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전자기력이죠. 그래서 이 전자기력에 대한 법칙도 19세기에 완성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에 대한 기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쿨롱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것들을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 이 세 법칙들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실험으로 발견한 법칙들인데, 이 법칙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개별 법칙이 아니라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걸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세기까지 되면서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도 발견한 기본 법칙을 발견하게 됐고, 이 기본 법칙을 적용할 때 필요한 힘도 필요한 게 만유인력, 전자기력,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세기 말 학자들은 이제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현상은 무엇이든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기본 법칙의 존재입니다. 하나의 간단한 법칙으로 전부 다 설명한다고 믿을 수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 기본 법칙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아직 우리가 못 찾았을지도 몰라, 이런 걱정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6세기가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새로운 대륙이 있다는 걸 찾게 됐죠. 그래가지고 탐험을 하니까, 탐험을 하면 할수록 어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더 나타났죠. 근데 19세기가 돼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구가 어떻습니까? 둥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까지, 둥글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탐험을 하면 할수록 미지 세계와의 경계가 점점 넓어졌죠. 그래서 모르는 세상이 점점 더 넓어졌는데, 둥글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탐험 다 알게 되면 우리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곳을 아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아프리카의 사막지대, 또는 남아메리카의 밀림지대, 이 속까지 세세하게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윤곽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건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고, 지리상에서 더 발견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자연현상에 대한 법칙도 기본 법칙으로 대강 다 설명이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잘 설명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자연을 정복했다, 이렇게 19세기 말에 학자들이 이제 확신하게 됐고 그렇게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이제 20세기가 오면서 이제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뉴턴의 물리학, 당시 알고 있던 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할 것에 대한 증거가 20세기가 되면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리학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하면가 몇 개의 강의가 더 있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물리학에 대한 강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량, 기준계와 좌표계, 미분과 적분, 속도와 가속도, 이런 것들로 연강 강의가 되고, 그리고 1강부터는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차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강의의 PPT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저 밑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여기서 H자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색인물리라고 하는 과목 명칭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색인물리 말고도 네 강의가 많이 있는데 이 강의들이 전부 다 저렇게 코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 있는 00 이건 몇 강인지를 얘기합니다. 왜 숫자를 두 개 썼냐면 이 강이 이제 10강, 11강 이렇게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 숫자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예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A는 0강 중에서 첫 번째 강이 A 물리학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강의는 그래서 H00B 강의가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차 교수 고등학교 색인물리 첫 시간 물리학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물리량에 대한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